김민지의 평범했던 화요일 아침은 사다리 한 칸에서 시작된 짧은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영국 로체스터도, 뉴욕 로체스터도 아닌 한국의 평범한 중소도시. 며칠 동안이나 계속된 가을장마 끝에 찾아온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건조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 청명함이 무색하게도 민지의 마음은 이미 며칠 전부터 눅눅한 지하실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몇 년째 묵은 때가 창문 유리에 두꺼운 막처럼 들러붙어 바깥 세상은 늘 뿌연 필터를 거친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창문에 맺힌 물방울 자국과 먼지가 뒤엉켜 더욱 흉물스러웠다. 남편은 그냥 좀 더럽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유난이냐 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민지에게는 그 더러운 창문이 마치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늘 한 톤 낮은 회색빛이었고 그것은 그녀의 기분마저 침울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기필코 저놈의 창문을 닫고야 말겠다. 그날 아침 민지는 알 수 없는 결연함에 사로잡혔다. 가족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일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미뤄왔던 그 일을 해치워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꺼내고 양동이에 따뜻한 물과 세제를 풀어 거품을 냈다. 창문 닫기용 스퀴즈와 극세사 걸레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그녀는 마치 중대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섰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창문은 생각보다 높았다. 민지는 사다리를 창문 아래 단단히 고정시키고 한 손에는 스펀지를,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을 든 채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한 칸, 두 칸. 발밑의 사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이까짓 거 금방 끝나겠지. 사다리 꼭대기에서 두 번째 칸에 발을 디뎠을 때였다. 한 손으로 창틀을 잡고 다른 손으로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 유리창을 문지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요란한 벨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휴대폰이었다. 하필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짜증이 치밀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휴대폰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작업복상의 주머니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다. 잠깐만 받고 다시 하지 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어리석게도 창틀을 잡고 있던 손을 떼어 주머니 속 휴대폰을 향해 뻗었다. 바로 그 찰나의 부주에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고 시간은 마치 느린 필름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잠시 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왼쪽 팔부터 땅바닥으로 떨어지며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강타했다. 으악 숨이 막혔다. 왼쪽 팔에서는 불에 댄 듯한 혹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눈앞에서는 별들이 어지럽게 반짝였다. 휴대폰은 그녀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져 여전히 벨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처럼 몽롱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이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와 사이렌 소리, 그리고 왼쪽 팔에서 느껴지는 참을 수 없는 통증.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이송된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중앙병원, 은평중앙변원이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긴 했지만 민지는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육중하고 투박한 콘크리트 외벽의 건물은 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을 뿐, 그 안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왠지 모르게 그 병원은 늘 다른 시대 유물처럼 느껴졌고 의도적으로 추하게 만들어진 듯한 불쾌한 위압감을 풍겼다. 민지는 단 한 번도 그 병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들것에 실린 채 그 병원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구급차가 은평중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서자 김민지는 들것에 실린 채 차가운 바깥 공기와 처음으로 마주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내뿜는 특유의 공기였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그녀는 병원 건물 안으로 옮겨졌다. 자동문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마지못해 열리는 것처럼 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느릿느릿하게 양옆으로 갈라졌다. 마치 건물 자체가 그녀의 방문을 꺼리는 듯한 그런 불길한 느낌이었다. 자동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지의 코를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병원 특유의 냄새였다. 시큼하면서도 플라스틱 같은 냄새, 오래된 땀 냄새,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형용하기 어려운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래된 병원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마치 벽과 바닥 깊숙이 스며들어버린 듯한 그런 냄새였다. 민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왼쪽 팔에 격렬한 통증과 함께 이 불쾌한 냄새는 그녀의 첫 병원 경험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다. 응급실 내부는 혼란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는 어떤 기계적인 질서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기계음과 다급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민지는 자신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부품이라도 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응급처치구역으로 옮겨졌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피곤에 지친 듯한 젊은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의 이름과 사고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의사는 별다른 반응 없이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할 뿐이었다. 마치 그녀의 고통은 수많은 환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통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듯이 잠시 후 그녀는 X선 촬영실로 옮겨졌다. 차갑고 딱딱한 촬영대 위에 눕혀졌을 때 왼쪽 팔의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듯했다. 방사선사는 아무 말 없이 몇 번의 촬영을 마쳤고 민지는 다시 응급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응급실의 풍경은 낯설고 두려웠다. 바닥의 리놀륨 장판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색이 발해 있었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웅 하는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그 불빛 아래 모든 사물들은 병적인 노란색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병원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불길한 기운처럼 느껴졌다. 시간마저 이곳에서는 다르게 흐르는 듯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무겁고 그리고 절망적이었다. 마치 이 병원 전체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갇혀 영원히 기억되기를 거부하는 유령처럼 존재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까 그 젊은 의사가 X선 사진 몇 장을 들고 다시 민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왼쪽 요골과 척골 두 군데 모두 골절입니다. 다행히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응급으로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하겠습니다. 통증이 좀 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뼈를 맞추는 과정은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의사와 간호사는 익숙한 듯 하지만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다루었고 마침내 두꺼운 석고 깁스가 그녀의 왼쪽 팔 전체를 감쌌다. 모든 처치가 끝나자 의사는 그녀에게 입원을 권유했다. 추가적인 검사와 함께 혹시 모를 합병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너무나도 지치고 아파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들것에 실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만큼이나 낡고 느렸으며 덜컹거리는 소음과 함께 불안하게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3층에 있는 정형외과 및 재활병동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응급실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응급실의 혼란스러움 대신 이곳은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양옆으로는 굳게 닫힌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간간히 병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환자들의 낮은 신음소리나 기침소리가 그 침묵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한 간호사가 그녀를 병실로 안내했다. 간호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응급실 의사보다는 조금 더 친절해 보였다. 그녀는 민지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간단히 설명한 뒤 병실을 나갔다. 민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1인실이었지만 개인실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좁고 답답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두꺼운 불투명 유리 너머로 희미한 빛만이 간신히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웅 하는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바닥의 리놀륨 장판은 더 이상 원래의 색깔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고 변색되어 있었다. 침대는 낡고 삐걱거렸으며 매트리스는 딱딱하고 불편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철제 사물함과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왼쪽 팔의 통증은 여전히 극심했고
온몸은 피로감으로 천근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낯설고 음침한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무덤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듯. 방 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민지는 손을 뻗어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오른손마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병원에서의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배정받은 이 3층의 낡은 병실, 정확히는 3제 이비호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기이한 경험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호사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간 후 김민지는 완벽한 고요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아니, 완전한 고요함은 아니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기침소리, 간호사들의 바쁜 발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씩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 같은 것들이 그녀의 예민해진 청각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있는 3비야요실안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가 빨아들여진 듯 무겁고 답답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왼쪽 팔의 통증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고 욱신거렸고 온몸은 긴장과 피로로 청은망은이었다. 낡은 침대의 매트리스는 딱딱하고 불편했으며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밤의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힘겹게 담요를 끌어올려 턱 밑까지 덮었지만 싸늘한 공기는 여전히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와 온몸을 으슬으슬하게 만들었다. 병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지역 뉴스가 지루하게 재방송되고 있었다. 민지는 아픈 팔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 무의미한 소음을 견딜 수가 없어 간신히 몸을 일으켜 리모컨을 찾았다. 다행히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더듬거리며 리모컨을 집어들고 마침내 텔레비전을 껐다. 탁!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집이었다면 남편에게 어리광이라도 부렸을 테고 따뜻한 그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차갑고 낯선 병실이었고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이나 자자. 잠들면 이 고통도 이 불안감도 조금은 잊을 수 있겠지. 민지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팔의 통증은 계속해서 신경을 자극했고 머릿속은 온갖 불안한 상상들로 가득 찼다.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팔이 제대로 붙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지가 얕은 잠과 현실의 경계에서 희미하게 의식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아주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작고 가냘픈 소리라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마치 물에 잠긴 벽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먹먹하고 불분명한 소리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일정한 강역을 두고 이어졌다. 으왕, 으왕, 아기 울음소리였다. 민지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복도에서도 별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아니면 다른 층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건가? 병원 건물은 오래되었고 방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듯 했다.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불편해서 칭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울음소리는 이상하게도 민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연민이나 안쓰러움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기이하고 불길한 느낌을 동반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쉬, 쉬, 아주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여자의 목소리. 마치 아기를 달래 재우려는 듯한 그런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는 따뜻함이나 다정함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어쩌면 절망감 같은 것이 배어있는 듯 했다.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이 3층 병동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환자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었다. 신생아실이나 산부인과는 전혀 다른 건물에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이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속삭임은 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것이란 말인가? 소리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했다. 어떤 때는 바로 옆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다가 어떤 때는 복도 저편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다. 그 불규칙한 리듬은 마치 누군가가 아기를 안고 병동 복도를 천천히 서성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원을 그리며 점점 더 그녀의 병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민지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소리는 이불을 뚫고 그녀의 귓거에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여자의 그 기이한 속삭임. 그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저주처럼 그녀의 의식을 잠식해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오른손을 뻗어 침대 옆 호출 버튼을 향해 더듬거렸다. 하지만 깁스를 한 왼쪽 팔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버튼은 생각보다 멀리 있었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 그녀는 간신히 손가락 끝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제발, 제발 누가 좀 와줘.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호출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 사이에도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거의 그녀의 방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피곤에 지친 듯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지 환자분, 무슨 일 있으세요? 민지는 황급히 이불을 걷고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젊은 간호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약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기 혹시 아기 울음소리 못 들으셨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계속 아기 울음소리랑 어떤 여자가 쉬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아기 울음소리요.
글쎄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이 병동에는 아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정형외과나 재활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이라서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민지가 절박하게 항변했다. 간호사는 잠시 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분, 아마 너무 피곤하셔서 환청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다른 층의 소리가 울려서 들릴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복도랑 옆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주무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병실을 나갔다. 민지는 허탈한 심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저 자신의 예민함과 피로 탓으로 돌려버리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 그것은 결코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복도로 나간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선명하게, 마치 바로 이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민지의 피부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낡은 병원 침대 매트리스에 등을 더욱 깊숙이 파묻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두컴컴한 병실 천장을 응시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욱 집요하게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간호사는 결국 돌아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마 다른 층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형식적인 위로를 건네고는 다시 사라졌다.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끔찍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그나마 방 안의 기이한 소리들을 조금이나마 덮어주었다. 민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약 기운에 취해 아주 잠깐씩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아기 울음소리는 그 후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리고 그 씨앗은 수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끔찍한 진실의 꽃을 피우게 될 터였다. 첫날 밤의 공포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김민지에게 두 번째 밤이 찾아왔다. 낮 동안에는 간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다른 병실의 소음들이 희미하게나마 들려왔기에 그나마 견딜 만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병원 전체가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에 잠기자 어김없이 그 기이한 소리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치 먼 기억 속에 메아리처럼 시작되었다. 갓난아기의 여린 울음소리. 민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제발 아니기를. 어젯밤의 일은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기를.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뒤를 이어 어김없이 그 서늘한 여자의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쉬, 괜찮단다. 아가야. 그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묘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민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귀를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집요하게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교묘하고도 잔인하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상황은 반복되었다.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속삭임은 이제 그녀의 병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어떤 날은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고, 어떤 날은 바로 방문 앞에서, 혹은 심지어 병실 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 예측 불가능한 거리감과 방향성은 민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치 그녀 자신이 거대한 소리의 미로 속에 갇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정체 모를 존재에게 쫓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민지는 몇 번이나 다시 간호사를 호출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환자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병동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혹은 낡은 건물이라 배관 소리나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어떤 간호사는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고, 어떤 간호사는 그녀를 안쓰럽다는 듯 쳐다보며 수면제를 권하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낮 동안에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밤이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왼쪽 팔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그 정체 모를 소리들과 그것이 안겨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려 애썼다. 밤이 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벽에 대보기도 하고, 복도로 향하는 문틈에 바짝 다가가 바깥 상황을 엿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알아내려 할 때면 소리는 거짓말처럼 멈추곤 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침대에 누워 잠시 안도하려 할 때면 어김없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그녀를 조롱하고 시험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어떤 날 밤에는 소리가 유난히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마치 아기와 그 여자가 그녀의 병실 바로 옆 텅 빈 공간을 천천히 맴돌고 있는 것처럼 민지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납작 엎드린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 만약 그들이 이 병실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리는 결코 그녀의 병실 문지방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언제나 문 밖 어딘가에서 혹은 벽 너머의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것이 그나마 민지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밤마다 계속되는 공포와 수면 부족은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낮 동안에는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고 음식도 거의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췌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다가는 정말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절망적인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왼쪽 팔의 골절보다 이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간절히 퇴원을 원했다. 이 지긋지긋한 병원을, 그리고 이 끔찍한 소리들을 벗어나고 싶었다. 마침내 퇴원 날짜가 잡혔을 때 민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며칠만 더 버티면 이 악몽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며칠은 그 어떤 때보다도 길고 고통스러웠다.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속삭임은 마치 그녀의 퇴원을 아쉬워하기라도 하듯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다. 어떤 날 밤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까지 들려왔다. 아주 낮고 슬프고 그리고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민지야, 김민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민지는 거의 탈진 상태로 병원을 나섰다. 남편이 그녀를 부축했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은평중앙병원 322호실의 어둡고 차가운 밤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는 그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기로 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소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다시 그녀의 삶 가장 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잊고 싶었던 공포의 기억을 되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소리의 미로. 그녀는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 미로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녀의 삶에 단단히 묶인 채 은평중앙병원의 낡고 육중한 자동문이 김민지의 등 뒤에서 느릿느릿 닫혔을 때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처럼 허겁지겁 남편의 채 올라탔다.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회색빛 병원 건물을 보며 그녀는 다시는, 정말이지 다시는 저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왼쪽 팔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짓누르던 것은 지난 며칠 밤 동안 겪었던 정체 모를 소리들과 그것이 안겨준 극심한 공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퀭한 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몇 번이나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녀를 향해 저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익숙한 집 냄새, 따뜻한 공기, 그리고 남편의 온기. 병원의 그 차갑고 음습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한번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자신의 침실, 자신의 침대였지만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병실의 풍경과 함께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여자의 그 기이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걱정하며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공포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의식적으로 병원에서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그것은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예민한 신경과 약기운, 그리고 낡은 병원 건물의 음산한 분위기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병원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잠자리가 불편했고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만 둘러댔다. 남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아니, 이해시켜서는 안 될 경험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민지의 왼쪽 팔은 점차 회복되어 갔다. 깁스를 풀고 물리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녀의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었으며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은평중앙병원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색이 바래고 윤곽이 흐릿해져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아주 가끔씩 불현듯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누군가 자신의 귓게 쉬이 하고 속삭이는 듯한 환청을 듣기도 했다. 그럴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그리고는 일부러 더 밝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그 불길한 감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은평중앙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리지 않았다. 왼쪽 팔의 흉터만이 그날의 사고를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을 뿐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병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장소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그 끔찍한 기억을 봉인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주말이었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조카의 돌잔치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친구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민지는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귀여운 조카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민지는 오랜 친구이자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기도 한 박수진 포, 시우준과 마주 앉게 되었다. 수진은 간호사였고 최근에 근무지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수진아, 요즘 새병원 생활은 좀 어때 힘들지는 않고? 민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그렇지. 언니, 아직 적응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그늘져 보였지만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랴. 어느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지. 집에서는 좀 가깝고 은평중앙병원으로 갔어. 언니, 집에서는 좀 멀긴 한데
그래도 대학병원이라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은평중앙병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애써 봉인해 두었던,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다. 낡고 음침했던 병실, 밤마다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 서늘한 여자의 속삭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다시 한번 그녀를 엄습했다.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은평중앙병원이라. 거기가 좀 오래된 병원 아니니? 응, 엄청 오래됐지. 시설도 낡고, 솔직히 말하면 근무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아.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불평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춰 민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언니,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나 아무래도 그 병원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지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병원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귀신 말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신경질적으로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전혀 유쾌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불안과 공포가 느껴졌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수년 동안 애써 잊고 지냈던,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날 밤의 공포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 그녀의 삶 속으로 새우며 들어오고 있었다. 봉인된 기억의 문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불길하게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민재는 박수진의 마지막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병원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귀신 말이야.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하고도 불안한 수진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은 민지가 수년 동안 애써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냈던 바로 그 은평중앙병원이었다. 돌잔치에 시끌벅적한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순간적으로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민지는 간신히 마른 침을 삼켰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귀신이라니 수진아. 너 원래 그런 거 잘 안 믿잖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다. 수진은 평소 털털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낼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녀의 말은 더욱 심상치 않게 다가왔다. 수진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민지의 팔을 살짝 끌어 조금 더 한적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도 내가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언니,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병원 전체가 뭔가 음침하고 특히 밤에는 더 심하고. 민지는 숨을 죽인 채 수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수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 서늘했던 여자의 속삭임,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흉흉한 소문들이 많더라고. 수진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을 이었다. 오래된 병원이라 그런지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았대. 밤마다 복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심지어 어떤 간호사는 복도 끝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민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자신이 들었던 그 쉬 하는 속삭임의 주인공도 어쩌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어. 수진의 눈빛이 더욱 심각해졌다. 3층 병동, 특히 어떤 특정 병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3층 병동.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자신이 입원했던 바로 그곳.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물었다. 무슨 이야기인데?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민지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속삭이는 여인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대, 언니. 속삭이는 여인, 속삭이는 여인. 그 단어가 민지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수년 전 그날 밤 자신의 귓가에 파고들었던 그 차가운 속삭임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 여인은 아주 오래전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대. 심한 산후 우울증이랑 어쩌면 정신증까지 앓았던 모양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결국 자신의 갓난아기를 자기 손으로. 수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민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아기 울음소리. 그렇다. 자신이 들었던 그 처절하고도 슬픈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그 여자도 3층 병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그 이후로 밤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달래는 듯한 속삭임이랑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가 아직도 아기를 찾아 병동을 헤매고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 갇혀버렸다고도 하고. 수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이 마치 차가운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수년 동안 애써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소리들이 단순한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한 여인의 처절한 비극과 원혼이 만들어낸 생생한 현실의 단편이었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그 3층 병동, 특히 그 여자가 머물렀던 병실 근처에는 밤에 잘 안 가려고 해. 꼭 가야 할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는 안 가고. 수진은 말을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괴담이겠거니 했는데 직접 그 병동에서 근무해보니까 정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느껴지긴 해. 괜히 으스스하고, 밤에는 특히 더.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고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다. 수년 전의 공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그와 동시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들이 하나둘씩 끔찍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질문.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다. 수진아. 민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너 혹시 지금 어느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속삭이는 여인이 머물렀다는 병실이 몇 호실인지 알아? 그녀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근무 스케줄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 지금은 주로 3층 정형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지. 언니, 그리고 그 여자 환자가 머물렀던 방이라.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냥 그 방이라고 불리면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야. 그런데 얼마 전에 선배 간호사 한 분이 슬쩍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 아마 312호실이었을 거라고. 312호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민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암전되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형이증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그 사다리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입원했던 바로 그 방.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속삭임에 시달려야 했던, 지옥 같았던 그 방. 그곳이 바로 그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었단 말인가. 민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수진의 얼굴과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돌잔치의 즐거운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이제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수년 전 그날 밤처럼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여자의 그 서늘한 속삭임만이 그녀의 셔츠깃을 파고들고 있었다. 봉인되었던 기억은 그렇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아마 312호실이었을 거라고. 박수진의 마지막 말은 김민지의 귓가에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312호실. 수년 전 자신이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던 바로 그 방. 그녀의 뇌리 속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편린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아기 울음소리, 여자의 서늘한 속삭임, 그리고 벽 너머에서 느껴지던 그 불길한 존재감. 민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돌잔치의 시끌벅적한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고 세상은 오직 그녀와 수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삭이는 여인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몇 호실이라고? 민지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제발 다른 번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수진은 민지의 극단적인 반응에 당황한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언니 갑자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312호실이라고. 왜 언니 혹시 그 방 알아?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수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고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수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수진은 민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화면을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은평중앙병원 간호사들의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처럼 보였다. 이것 봐. 언니,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본 글인데 3층 끝방의 비밀 뭐 이런 제목이었어. 댓글들 보니까 다들 쉬쉬하면서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입 때 312호실 야간 근무하다가 이상한 소리 듣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에만 들어가면 괜히 오한이 들고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하고, 수진이 보여주는 화면 속에는 312호실에 대한 온갖 종류의 흉흉한 소문들과 익명의 경험담들이 가득했다. 아기 울음소리, 여자의 흐느낌, 저절로 움직이는 물건들, 그리고 한밤중에 복도를 서성이는 하얀 그림자. 그 모든 것들이 민지가 겪었던 일들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야. 언니. 수진이 화면을 내려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병원 내부 배치도처럼 보이는 흐릿한 이미지가 있었고, 3층 병동구역에 붉은색으로 작게 표시된 312호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옆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특별관리구역, 과거 사고 발생, 병실이라는 주소까지 달려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민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형이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수진의 어깨에 쓰러지듯 기댔다. 언니, 괜찮아, 정신 차려. 언니,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게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민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식은 이미 수년 전 은평중앙병원 312호실에 그 끔찍했던 밤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여자의 그 서늘한 속삭임. 쉬어, 우리 아가. 착하지? 이제 그만 울어야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셔츠 깃에서, 그녀의 귓가에서,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희미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창백한 얼굴, 깊은 슬픔과 원망이 담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더럽고 해진 강보에 쌓인 아기가 들려 있었다. 아기는 여전히 처절하게 울고 있었고, 여인은 그런 아기를 내려다보며 끊임없이 쉬이 하고 속삭이고 있었다. 왜 나한테? 민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슬프고도 섬뜩한 눈빛으로 민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민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창백하고 앙상한 손가락이 민지의 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안 돼, 오지마.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돌잔치 연회장의 소파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진과 남편,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괜찮아. 민지야,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이 그녀의 이마를 짚으며 물었다. 민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겪었던 생생한 환각과 현실이 뒤섞여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년 전 은평중앙병원 3기 2호실에서 겪었던 그 공포가 결코 그녀의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괜한 이야기를 꺼내 민지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자책하고 있는 듯했다. 수진아, 민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속삭이는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그 여자가 왜 그런 비극을 겪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하필 3개 2호실이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공포의 근원을.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실 속에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는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민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한 뒤 민지의 옆에 앉아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여인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처절한 이야기였다. 한때는 아름답고 총명했던 한 젊은 여인이 출산 후 찾아온 극심한 산후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떻게 자신과 사랑하는 아기를 파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절규와 원혼이 어떻게 은평중앙병원 3층, 특히 그녀가 생을 마감했던 3비비호실에 깃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증언들. 민지는 숨죽인 채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함께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속삭이는 여인. 그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서 홀로 고통받다 세우러져간 가엾고 외로운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끝나지 않는 속삭임과 아기 울음소리는 어쩌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절규이자 구원의 요청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지가 겪었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진실은 더욱 선명하고 잔혹한 형태로 그녀의 삶을 옥죄어왔다. 그녀는 이제 그 존재를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고 그 앓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그녀를 진노를 터였다.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에 어두워져 가는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년 전 그날 밤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밤은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여인은 여전히 아기를 달래며 홀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은평중앙병원의 차가운 벽 뒤에 숨겨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박수진이 들려준 속삭이는 여인의 이야기는 김민지의 머릿속을 강타하며 수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열어젖혔다.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정체 모를 소리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끔찍하고도 잔혹한 그림을 완성하며 312호실, 자신이 입원했던 바로 그 방, 그리고 밤마다 들려왔던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그것을 달래려던 여자의 서늘한 속삭임.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나 낡은 건물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모성애에 뒤틀린 발현이었던 것이다. 민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수년 전 은평중앙병원 3개 2호실에서 정말로 그것과 함께 밤을 보냈던 것이다. 언니,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민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이 들었던 그 아기 울음소리는 어쩌면 그 여인이 질식시켜 죽인 아기의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쉬이 하는 속삭임은 죄책감과 관계에 사로잡힌 어미가 죽은 아기를 달래려 했던 처절한 몸짓이었을지도. 그 생각이 들자 민지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그 방에서 나도 들었어. 마침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기 울음소리랑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 매일 밤 들렸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언니도.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다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면 약 기운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나도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어.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듯 했지만 민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공포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 소리가 그냥 들리기만 한 게 아니었어. 민지가 계속해서 말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를 토해내듯.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바로 방문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마치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한 번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어. 아주 낮고 슬픈 목소리로 수지는 숨을 죽인 채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 역시 은평중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담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 같은 민지 언니라니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언니, 정말 무서웠겠다. 수진이 간신히 말했다. 그녀는 민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혼자서 견뎌왔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고 점점 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됐지. 어쩌면 정말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고 그녀의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다. 수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돌잔치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 주변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재롱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속삭이는 여인. 그 여자는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려준 걸까?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었다.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병원 사람들 말로는 그 여자가 유독 마음이 약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한테 더 잘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어쩌면 언니가 그때 사고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또 혼자 병실에 있어서 더 쉽게 그 존재를 느꼈던 건 아닐까. 그럴지도 몰랐다. 사고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파장에 더 쉽게 동조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여자는 언니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수진이 덧붙였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혹은 슬픔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랐던 건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공포와 함께 아주 깊은 연민의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속삭이는 여인. 그녀는 더 이상 정체 모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처럼 고통받고 절망했던 가엾고 외로운 영혼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지가 겪었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진실은 더욱 선명하고 잔혹한 형태로 그녀의 삶을 옥죄어왔다. 그녀는 이제 그 존재를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고 그 삶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그녀를 짓누를 터였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수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기이한 소리들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301 2호실에 얽힌 비극적인 사연.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만 그 명확함은 결코 위안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만을 남길 뿐이었다.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일까? 민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잔치의 소음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수년 전 그날 밤 은평중앙병원 3비 지호실의 어둡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여자의 그 서늘한 속삭임이 맴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보이지 않는 기억의 무게 아래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다. 공포의 조각들은 맞춰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조카의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김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불안한 눈빛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고 민지의 머릿속은 온통 박수진이 들려준 속삭이는 여인의 이야기와 수년 전 자신이 겪었던 3개입 이호실의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공포와 슬픔,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밤 민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312호실의 어둡고 차가운 풍경이 떠올랐고 귓게는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여자의 그 서늘한 속삭임이 맴돌았다. 이제 그 소리들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그녀가 남긴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메아리였다. 민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마치 속삭이는 여인이 바로 그녀의 침대 옆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라도 하려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퀭한 눈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린 탓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그 끔찍한 기억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수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박수진의 이야기와 함께 거대한 실체가 되어 그녀의 삶을 덮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지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밤에는 불을 켜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고 잠이 들어도 얕은 잠과 악몽을 반복했다. 가끔씩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상태를 물었지만 민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이 비현실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 어쩌면 남편마저도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은평중앙병원 근처를 지나갈 때였다. 그녀의 집과 직장은 공교롭게도 병원을 거쳐가는 길목에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회색빛의 거대한 건물과 마주해야 했다. 예전에는 그저 낡고 음침한 건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곳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특히 3층, 자신이 머물렀던 312호실이 있었을 법한 창문들을 바라볼 때면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그곳을 최대한 빨리 지나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 건물이 마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음산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어떤 날에는 신호 대기에 걸려 병원 건물 바로 앞에 차를 세우게 되었다. 민지는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3층 창문들을 향해 고개가 돌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312호실이었을 법한 창문 커튼 뒤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도 순식간이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마치 창백한 여자의 얼굴 같기도 했고 혹은 그녀를 향해 손짓하는 그림자 같기도 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잘못 본 거야. 그냥 커튼이 바람에 흔들린 거겠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타일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병원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박수진과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다. 민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대하려 했지만 은평중앙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쩔 수 없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수지는 가끔씩 병원에서 겪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민지는 수년 전 자신이 겪었던 공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야 했다. 속삭이는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병원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수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3225실은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가장 깊이 드는 병실 중 하나였다.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환자를 배정하게 될 때면 간호사들은 서로에게 그 방의 야간 순찰을 떠넘기려 했고 어떤 간호사는 아예 그 방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밤마다 그 방에서는 여전히 아기 울음소리와 여자의 속삭임이 들려왔고 가끔씩은 복도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끊이지 않았다. 민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그저 남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수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밤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그 소리들이 단순한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속삭이는 여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소름 끼치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 앓은 민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그저 끔찍한 악몽으로 치부하고 잊어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 진실은 그녀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잠을 설쳤고 문득문득 이유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남편은 그녀의 변화를 걱정하며 여러 번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민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어떤 의사에게 이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설명한다 한들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 수 있을까?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은평중앙병원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속삭이는 여인의 끝나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수년 전 그날 밤 은평중앙병원 3기 2비호실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시계는 아마 평생 동안 다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속삭이는 여인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김민지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공포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숙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은평중앙병원이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김민지가 은평중앙병원 3기 12호실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이 무심히 지나갔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다정했고
직장 생활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으며 가끔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도 했다. 왼쪽 팔의 흉터는 이제 아주 희미해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마치 그날의 사고와 함께 병원에서의 끔찍했던 기억마저 깨끗이 지워진 것처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세포처럼 평소에는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다가도 문득문득 예고 없이 그녀를 덮쳐와 일상을 뒤흔들곤 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무게는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짓눌렀다. 아무리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간신히 잠이 들어도 얕은 잠과 악몽을 반복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김없이 은평중앙병원 3깁 2호실의 어둡고 차가운 복도를 헤매고 있었고 귓게는 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속삭이는 여인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때로는 창백한 여인의 형상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 그녀를 응시하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남편이 놀라 그녀를 흔들어 깨웠고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과 악몽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고 병원 근처를 지나갈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며 식은땀이 흘렀다. 특히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수년 전 그 밤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박수진과는 그 후로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수진은 여전히 은평중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3층 병동, 특히 3립 2호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애쓴다고 했다. 그녀 역시 그곳의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민지 언니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그 존재의 실체를 어렴풋이나마 확신하게 된 듯했다. 가끔씩 수진은 병원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괴담이나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민지는 수년 전 자신이 겪었던 공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몸서리치곤 했다. 속삭이는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병원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어느덧 민지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줄 때면 문득문득 속삭이는 여인의 그 슬픈 목소리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그녀 역시 한때는 자신의 아기에게 이런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극적인 운명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고 이제 그녀는 차가운 병실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이 되어버렸다. 민지는 속삭이는 여인을 생각할 때면 더 이상 공포보다는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은 단순한 원한이나 악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자신의 슬픔에 공감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때로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속삭이는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보이지 않는 기억의 무게에 짓눌려 숨 막히는 밤들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아주 오랜만에 은평중앙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이었고, 내비게이션은 공교롭게도 병원 앞을 지나는 길을 안내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병원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낡고 투박한 회색빛 외벽, 그리고 생기 없이 어두컴컴한 창문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혹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그렇게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도시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었다. 민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3층 창문들을 향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거 삼비이호실이었을 법한 창문을 찾아 응시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 창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얀 형체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리고 창문 커튼이 아주 살짝, 마치 누군가 안에서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민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심장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잘못 본 거야. 그냥 빛에 반샀거나 바람 때문이겠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타일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병원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차는 어느새 병원 앞을 지나쳐 멀어지고 있었지만 민지는 한참 동안이나 백미러를 통해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건물은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것이 뿜어내는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 병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과연 그 속삭이는 여인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그 존재를 드러냈던 것일까? 해답은 없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기억의 무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혹은 풀리지 않는 저주처럼 민지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때로는 공포에 몸서리치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기억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은평중앙병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끝나지 않는 밤 속에서